해질 무렵 저는 마당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늘 그랬듯이 오늘도 혼자였죠. 남편이 떠난 지 5년, 이제는 혼자 있는 것이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가끔 이렇게 붉게 물든 하늘을 보고 있으면 문득 외로움이 밀려오곤 했죠. 제 이름은 이신자예요. 올해 75살이 되었어요. 평생을 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살았죠.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짓고 아이들을 키우며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5년 전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저는 혼자가 되었어요. 아들들은 이미 도시로 떠나 제 앞길을 개척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견디기 힘들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남편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깨달았고 그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농사일도 혼자 하게 되었고 마을 노인의 활동도 하면서 바쁘게 지냈죠. 그래도 가끔은 허전함이 밀려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서울에서 살고 있는 현우가 저를 모시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시골에서 혼자 사는 게 걱정된다면서 자기네 집에서 편하게 살라고 했죠. 처음엔 망설였어요. 평생 살아온 고향을 떠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으니까요. 어머니, 이제 혼자 계시기엔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여기 오셔서 손주들이랑 같이 지내시면 좋잖아요. 현우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손주들 얼굴을 보고 싶기도 했고 새로운 환경에서의 삶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죠. 며칠을 고민하다 결국 서울로 가기로 결심했어요. 짐을 싸면서 옛날 사진들을 봤어요. 남편과 찍은 결혼 사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찍은 가족 사진. 추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죠. 가슴 한편이 아팠지만 동시에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설렘도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는 날 모두들 아쉬워하면서도 제 선택을 응원해 주셨어요.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이웃들과 헤어지는 게 참 서운했죠. 하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버스를 타고 서울로 가는 동안 제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어릴 적 부모님과 보냈던 시간, 남편과 처음 만났던 날, 아이들을 낳고 키웠던 시간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죠. 이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된다고 생각하니 설레면서도 두려웠어요. 서울에 도착하자 현우와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이 마중 나와 있더라고요. 오랜만에 보는 가족들의 얼굴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특히 손주들이 반갑게 뛰어와 안길 때는 눈물이 날 것 같았죠. 할머니, 이제 우리랑 같이 살아요. 손주들의 순수한 말에 웃음이 났어요. 그래요.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낯선 도시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현우의 집은 아파트였어요. 제가 살던 시골 집과는 너무나 달랐죠. 깨끗하고 넓은 공간, 편리한 시설들. 모든 게 새롭고 신기했어요. 며느리가 준비해둔 제 방에 들어섰을 때 문득 고향 집이 그리워졌어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죠. 이제 이곳이 저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될 거예요. 첫날 밤 베개에 머리를 대고 누웠을 때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평생 듣던 귀뚜라미 소리 대신 차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창밖으로 보이는 불빛들도 낯설었죠. 하지만 동시에 이제 외롭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안도감도 들었어요. 다음 날부터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며느리가 준비한 아침 식사를 함께 했고 손주들이 학교에 가는 모습을 배웅했죠. 낮에는 집안일을 도우며 시간을 보냈어요. 처음엔 모든 게 어색했지만 점차 적응해 갔죠. 며느리는 친절했어요. 항상 제가 불편한 건 없는지 물어보고 필요한 걸 챙겨주려고 했죠. 하지만 가끔은 그런 배려가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제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어머님, 그냥 쉬세요. 라고 하는 게 좀 그랬죠. 현우는 바빴어요. 아침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 돌아왔죠. 주말에도 일이 있다며 나가는 날이 많았어요. 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그럴 기회가 별로 없었죠. 가끔은 내가 이 집에 와서 오히려 그들의 생활을 방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도 손주들과 함께 있는 시간은 행복했어요. 학교에서 돌아온 손주들에게 간식을 챙겨주고 숙제를 도와주는 일이 즐거웠죠. 손주들이 제잘되며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할 때면 제 얼굴에도 절로 미소가 번졌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불편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며느리와 자주 부딪히게 됐죠. 제가 밥을 하려고 하면 며느리는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했고 손주들 돌보려고 해도 쉬라며 저의 역할을 줄여갔어요. TV를 보려고 해도 소리가 크다고 눈치를 주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 먹으려고 하면 냄새 난다고 못마땅해 했죠. 점점 이 집에서 제자리가 없어지는 것 같았어요. 고향에 있을 때는 몰랐던 외로움이 서서히 몰려오기 시작했죠.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과 함께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가끔 밤에 혼자 누워 있으면 고향 집이 그리워졌어요.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던 일, 이웃들과 나누던 소소한 대화들. 그때는 몰랐는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더라고요. 며느리와의 갈등은 점점 심해졌어요. 작은 일에도 스트레스를 받게 되더라고요. 손주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도 공부에 방해된다며 저지당했어요. 처음에는 서로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죠.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고 말투도 날카로워졌어요. 저도 모르게 움츠러들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 저는 손주들을 위해 고향에서 자주 해먹던 감자전을 부쳤어요. 손주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며느리는 부엌에 들어오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어요. 어머님, 기름 냄새가 너무 심해요. 환기도 안 시키고 무슨 요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이들 건강에 안 좋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제발 기름진 음식은 자제해 주세요. 그리고 요리하실 때는 꼭 창문을 열어두세요. 냄새 때문에 커튼이랑 소파에 냄새가 배면 빼기 힘들어요. 어머님, 저희 집에서 지내시는 동안은 저희 규칙을 따라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식단 관리도 중요하고 집안 청결 유지도 신경 써야 해요. 제가 아침 저녁으로 챙기는데 어머님께서 중간중간 간식을 주시니까 제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당황했어요. 그저 손주들을 위해 정성껏 요리한 건데 꾸중을 들은 것 같아 가슴이 아팠죠. 그날 이후로 부엌에 들어가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어요. 어느 날은 TV 본다고 또 어머님, 제발 TV 좀 작게 틀어주세요. 얼마나 크게 틀으신 거예요? 복도까지 들리잖아요.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어떻게 집중하겠어요? 귀가 잘 안 들리시는 건 알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크게 틀면 어떡해요? 이웃에게 민폐 아닌가요? 벽이 얇아서 옆집까지 다 들릴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 TV 보실 때 이어폰 사용하시라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왜 사용 안 하세요? 불편하시다고요? 그래도 좀 노력해 주셔야죠.
우리 모두를 위해서요. 아이들 방 바로 옆인데 이렇게 시끄러우면 어떻게 공부를 해요? 성적이 떨어지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요즘 경쟁이 얼마나 심한데 공부에 방해되면 나중에 다 어머님 탓할 거예요. 그리고 밤늦게까지 TV 틀지 마세요. 소리 때문에 잠을 설치게 돼요. 우리 모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어머님 때문에 생활 리듬이 다 깨져요. 저는 귀가 잘 안 들려서 소리를 조금 크게 틀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며느리는 못마땅해하며 소리를 줄이라고 했죠. 결국 저는 자막을 보며 낮은 소리로 TV를 보게 되었어요. 그마저도 며느리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봐야 했죠. 손주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손주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싶었지만 며느리는 그것조차 못마땅해 했어요. 어머님, 아이들이 공부할 시간이에요. 너무 말 걸지 마세요. 아이들 학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요즘 경쟁이 얼마나 심한데요. 조금이라도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성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손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방해가 될까봐 조심스러워졌죠. 점점 집안에서 저의 존재감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고립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마치 이방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식사 시간에도 대화에 끼지 못하고 그저 조용히 밥만 먹게 되더라고요. 며느리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더 차가워졌어요. 제가 무엇을 해도 눈치를 주는 것 같았죠. 손주들 옷을 정리하려고 해도 어머님, 그냥 두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고 집 안 청소를 하려고 해도 어머님은 쉬세요. 제가 할게요. 라며 저를 밀어내는 것 같았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어요. 예전에는 당당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집안에서 조그맣게 움츠러들어 살게 되었죠. 말 한마디를 하기 전에도 며느리의 반응을 먼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밤에 잠자리에 들 때면 고향에서의 삶이 그리워졌어요. 그때는 비록 혼자였지만 적어도 제 삶의 주인공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누군가의 집에 얹혀 사는 듯한 느낌이 들어 마음이 무거웠어요. 손주들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할머니가 오셔서 좋아하던 아이들도 이제는 저를 불편해하는 듯 했죠. 아마도 며느리의 태도를 보고 배운 것 같아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현우에게 의지하고 싶었지만 그도 바쁜 일상에 치여 저의 고민을 들어줄 여유가 없어 보였어요. 어머니, 불편한 점 없으세요? 물어보긴 했지만 그저 형식적인 질문 같아 속마음을 털어놓기가 어려웠죠. 날이 갈수록 저는 이 집에서 제 자리를 찾기가 힘들어졌어요. 가족들과 함께 있지만 외롭고 손주들 곁에 있지만 그들과 가까워지지 못하는 이 상황이 너무나 힘들었죠. 점점 제 존재 자체가 이 가정의 짐이 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현우에게 이야기해 봤어요. 하지만 그저 서로 이해하면서 지내자는 말뿐이었죠. 며느리 앞에선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아들의 태도에 실망도 되고 서운하기도 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현우도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은 채로 집에 돌아오는데 집안일까지 신경 쓰기 힘들겠죠. 아들과 대화를 나누려고 여러 번 시도했어요. 퇴근 후 피곤해 보이는 현우를 붙잡고 이야기를 꺼내는 게 쉽지 않았지만 며느리와의 갈등에 대해 털어놓았죠. 하지만 현우는 깊이 있게 듣지 않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이 사람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죠.
며느리와 갈등이 있을 때마다 현우의 반응은 실망스러웠어요. 때로는 며느리의 편을 들기도 하고 때로는 그저 중립을 지키려 하더라고요. 어머니, 집사람 말도 일리가 있어요.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좋겠어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내 아들인데 왜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점점 우울해지고 외로워졌어요. 밤마다 고향 생각에 눈물을 흘리곤 했죠. 내가 이 집에 와서 오히려 모두를 불편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들과 함께 살고 싶어 왔는데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죠. 잠들기 전 창밖을 바라보며 고향의 별들을 그리워했어요. 고향에서는 밤하늘이 쏟아질 듯 별이 빛났는데 여기서는 빌딩 숲에 가려 몇 개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 별들처럼 저의 행복도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았어요.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어요. 웃음기 없는 표정, 축 처진 어깨를 보면서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죠. 고향에서는 늘 활기차고 당당했는데 이제는 그림자처럼 살그머니 움직이는 제 모습이 서글펐어요. 그러다 어느 날 며느리가 친정에 다녀온다며 집을 비웠을 때 일이 터졌어요. 제가 손주들 간식으로 튀김을 해줬는데 며느리가 돌아와서 보더니 대노하더라고요. 기름진 음식 먹이지 말라고 했다면서요. 어머님,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아이들한테 기름진 음식 주지 말라고요. 건강에 안 좋다고 했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는 그저 손주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서 해준 건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손주들은 놀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니 더 마음이 아팠어요. 손주들의 놀란 표정이 눈에 아른거렸어요. 평소에는 할머니가 해주는 음식을 좋아하던 아이들인데 이제는 눈치를 보며 먹는 모습이 안타까웠죠. 손주들과의 관계마저 틀어지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어요. 그날 밤 현우와 며느리가 제 방문 앞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어머니는 그저 좋은 뜻으로 하신 거야. 그렇게까지 화낼 일은 아니었잖아. 당신은 몰라. 매일매일 이런 일들이 쌓이는 거야. 어머님을 모시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며느리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내가 이 집에 온 게 정말 잘한 선택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방 안에 혼자 앉아 지난 날들을 돌이켜 보았어요. 현우가 어렸을 때 아프다고 밤새 울던 모습이 떠올랐죠. 그때 저는 밤을 새워가며 현우를 돌봤어요. 그런 현우가 이제는 며느리 편에 서서 저를 외롭게 만드는 것 같아 서글펐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고향의 따뜻한 등불이 그리워지더라고요. 이 넓은 도시 속에서 저는 그저 작은 점에 불과한 것 같았어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마음 깊숙이 자리 잡기 시작했죠. 다음 날 아침 식사 시간이 되었지만 저는 방에서 나가지 못했어요. 현우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어요. 어머니, 어제 일은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나와서 식사하세요. 현우의 말에 마음이 조금은 풀렸지만 여전히 무거웠어요. 식탁에 앉았을 때 며느리와 눈이 마주쳤는데 서로 어색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죠. 손주들도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가족이 함께 모여 있는데도 이렇게 무거운 분위기라니. 제 마음이 더 아팠어요. 식사 내내 침묵이 이어졌어요. 수저 부딪히는 소리만 간간히 들릴 뿐 평소에 있던 대화나
웃음소리는 찾아볼 수 없었죠.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었고 현우는 어색한 표정으로 이따금 저를 쳐다보았어요. 손주들은 평소와 달리 제잘거리지 않고 조용히 밥을 먹었죠. 이런 모습을 보니 제가 이 가정의 평화를 깨뜨린 것만 같아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 일 이후로 저는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뭔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며느리의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제 삶이 점점 위축되어 가는 것 같았죠. 부엌에 들어갈 때도 발소리를 죽이고 조용히 움직였어요. 며느리가 오기 전에 서둘러 일을 마치고 나오려고 했죠. 손주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싶었지만 그저 살짝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신했죠.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고립감을 느꼈어요. 가족들과 한 지붕 아래 살고 있지만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죠. 제 존재 자체가 이 집에 방해가 되는 것만 같아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어요. 밤이 되면 고향 생각이 더 간절해졌어요. 옛날에는 밤이면 이웃들과 모여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지금은 그저 혼자 방 안에 있을 뿐이에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낯설기만 했어요. 어두운 방 안에서 고향의 밤을 떠올렸어요. 달빛 아래 너른 마당에서 이웃들과 수다를 떨던 그 시간들이 그리웠죠. 지금은 높은 아파트 벽에 갇혀 그저 멀리 보이는 빌딩의 불빛만 바라볼 뿐이에요. 그 불빛들이 마치 저를 비웃는 것만 같아 쓸쓸했어요. 어느 날 동네 공원에 나갔다가 우연히 같은 처지의 할머니를 만났어요. 그 할머니도 아들 집에 와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우리의 처지가 너무나 비슷해서 서로 위로가 되었어요. 우리 자식들 잘 되라고 그렇게 고생하며 키웠는데 이제는 우리가 짐이 되어버렸나 봐요. 할머니의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혼자 참고 있던 마음들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그 할머니와 함께 울면서 이야기를 나누니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자식들을 키우며 겪었던 힘든 일들, 그들의 성공을 위해 희생했던 시간들, 그리고 지금 느끼는 외로움과 서러움까지. 말을 할수록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동시에 누군가 내 마음을 이해해준다는 생각에 위로가 되었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시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 손주들과 나누지 못하는 대화들, 아들과의 어색한 관계. 이 모든 것들이 절 힘들게 했어요. 아파트 현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또다시 그 숨막히는 일상이 시작될 거라는 생각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죠.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어요. 괜찮아, 이겨낼 수 있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겨우 문을 열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며느리가 TV를 보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오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지만 곧바로 다시 TV로 시선을 돌렸죠. 인사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다 결국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는 순간 또다시 고립된 섬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때 문득 결심이 섰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죠. 내가 이 집에 있음으로써 모두가 불편해한다면 차라리 떠나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고 마음먹었죠. 밤새 뒤척이며
이 결정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처음엔 두렵기도 했죠. 다시 혼자 살아갈 생각을 하니 막막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보다는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적어도 고향에서는 제가 저 자신으로 살 수 있을 테니까요. 결심을 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현우를 불러 이야기를 했어요. 현우야, 엄마 고향으로 돌아갈래. 현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눈이 동그래지더니 입을 다물지 못하고 저를 바라보았죠. 어머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뭐가 불편하신 게 있으세요? 현우의 반응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내 아들이 이렇게 놀랄 정도로 우리 사이가 멀어져 있었던 걸까요?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마음들을 조금씩 털어놓았어요. 며느리와의 갈등, 손주들과 나누지 못하는 대화들, 이 집에서 느끼는 소외감. 현우는 고개를 숙이고 듣기만 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더 신경 쓰고 배려했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하지만 돌아가시면 안 돼요. 우리가 더 노력할게요. 현우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저는 결심을 굽히지 않았어요. 이미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와서 바뀔 수 있을 거라고 믿기도 힘들었어요. 아니야, 현우야. 엄마가 여기 있으면 너희 가정에 방해가 될 것 같아. 엄마는 고향에 가서 살게. 거기가 엄마한테는 더 편할 것 같아. 그렇게 저는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시작했어요. 짐을 싸면서 이곳에서의 시간들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서랍을 정리하다 발견한 손주들의 그림, 현우가 선물해준 스카프, 며느리가 생일 때 사준 옷. 하나하나가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었죠. 좋은 기억도 있었지만 아쉬움과 후회가 더 크게 남았어요. 며느리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녀의 표정에서 안도감을 읽을 수 있었어요. 겉으로는 만류했지만 속으로는 제가 떠나는 걸 반기는 것 같았죠. 그 모습을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어쩌면 저희 둘 다 이런 상황에서 해방되는 걸 원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머님, 정말 가시는 거예요?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고치도록 할게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그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와서 무언가를 바꾸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손주들과 작별 인사를 나눌 때는 눈물이 났어요. 아이들은 제가 떠나는 걸 슬퍼하는 것 같았어요. 특히 막내 손주가 제 치마를 붙잡고 할머니, 가지 마세요. 말했을 때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이게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집에 가봐야 해. 하지만 자주 보러 올게. 너희들도 할머니 보러 놀러 와야 해. 아이들을 달래며 말했지만 제 마음도 무거웠어요. 이 아이들과 함께 보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새삼 깨닫게 되더라고요. 떠나기 전날 밤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으니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서울에 왔을 때의 기대감, 가족들과 함께 보냈던 시간들, 그리고 점점 깊어져 간 갈등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이 유독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이제 곧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니 미워했던 이 도시가 새삼 그리워질 것 같았어요.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 서울로 올 때의 설렘은 없었지만 그래도 마음 한켠에는 작은 희망이 있었어요. 고향에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텃밭을 가꾸고
오랜만에 만날 이웃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소소한 일상을 그리며 조금은 설레기도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어요.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다시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도 이곳에서보다는 나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적어도 고향에서는 제가 저 자신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아침 일찍 일어나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어요. 이제 곧 떠나야 할 시간이었죠. 가방을 들고 현관문 앞에 섰을 때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현우와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이 배웅을 나왔어요. 어머니, 정말 가셔야 해요? 현우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그래,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야. 제가 대답했죠. 며느리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했어요. 손주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제 옷자락을 붙잡았죠.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어요. 택시에 올라타면서 뒤돌아보니 가족들이 손을 흔들고 있더라고요. 저도 손을 흔들며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택시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터미널에 도착해서 고향으로 가는 버스를 탔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지나가는 걸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 왔을 때의 설렘과 기대, 그리고 점점 쌓여갔던 실망과 서운함.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버스가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저는 앞으로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살아갈까? 옛 이웃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혼자 살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도 됐어요. 몇 시간의 여정 끝에 드디어 고향에 도착했어요. 버스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니 모든 게 그대로더라고요. 5년 전 떠날 때와 똑같은 모습이었죠. 그 모습을 보니 갑자기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집으로 가는 길, 동네 사람들과 마주쳤어요. 다들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아이고, 신자씨. 언제 왔어? 서울 생활은 어땠어? 아들 며느리랑 잘 지냈어. 이웃들의 질문 세례를 받으며 집으로 향했어요. 그들의 관심이 반갑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했죠.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되더라고요. 드디어 집 앞에 도착했어요. 오랫동안 비어있던 집이라 먼지가 가득했지만 그래도 이곳이 제 집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짐을 풀고 집안을 정리하면서 이곳에서의 추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남편과 함께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던 마루, 아이들이 뛰어놀던 마당, 맛있는 음식을 해먹던 부엌. 모든 곳에 추억이 깃들어 있더라고요. 그 추억들을 떠올리며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어요.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 때 문득 서울에 있는 가족들 생각이 났어요. 지금쯤 뭐 하고 있을까? 내가 없으니 편해졌을까? 아니면 나를 그리워할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고향에서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어요. 텃밭을 가꾸고 동네 노인의 활동도 하면서 바쁘게 지냈죠. 처음엔 적응이 힘들었지만 점점 편안해졌어요.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제가 겪은 일들이 저만의 경험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많은 할머니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더라고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도 받고 조언도 얻었어요. 가끔 서울에서 전화가 왔어요. 현우와 진우가 안부를 물었고 손주들과도 영상 통화를 했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멀리 있어도 가족은 가족이라는 걸 느꼈죠.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여기서 저는 제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서울에서는 누군가의 어머니, 할머니로만 존재했지만 여기서는 그냥 이신자로 살 수 있었어요. 물론 가끔은 서울에서의 생활이 그립기도 해요. 손주들의 제잘거림, 현대적인 편의시설들. 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바로 제 자신을 되찾은 거죠. 이제는 제 삶에 만족해요.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살아온 인생에 감사해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들, 며느리들, 손주들 모두 잘 살기를 바라면서요.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요? 우리 사회에서 노인들의 삶, 세대 간의 갈등, 이런 문제들에 대해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경각심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테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희자라고 합니다. 75세 할머니입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남편과 함께 40년 넘게 식당을 하며 두 자식 민철이와 민희를 키웠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우리 자식들은 잘 자라 각각 대기업 직원과 모델이 되었어요. 우리 부부의 인생은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1970년대 후반 남편과 저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골목에서 분식집을 시작했죠.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한창 발전하던 시기라 하루하루가 바빴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재료를 사러 시장에 가고 밤늦게까지 가게를 열어두곤 했죠. 여보, 우리 이러다 큰 부자 되는 거 아니야? 남편이 농담 삼아 던진 말에 저는 그저 웃음으로 답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그런 희망이 있었죠.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임신한 거죠. 우리의 첫 아이 민철이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가게 일은 누가 할지, 아이는 어떻게 키울지.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보, 걱정 마. 내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가게 준비할게. 당신은 좀 더 쉬다 와. 남편의 따뜻한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죠. 민철이가 태어나고 2년 뒤 우리의 둘째 민희가 태어났어요. 두 아이를 키우며 가게 일을 하는 건 정말 힘들었어요.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죠. 하지만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볼 때마다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어요. 엄마, 아빠, 우리 가게에서 라면 먹고 싶어요. 어린 민철이가 투정을 부리면 남편과 저는 서로 눈빛만 교환하고 웃었죠. 그 작은 행복이 우리에겐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었으니까요. 세월이 흘러 우리 가게는 동네에서 제법 유명해졌어요. 분식집에서 시작해 한식당으로 규모를 키웠죠.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바빠졌어요. 그만큼 수입도 늘어났고 우리는 조금씩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됐죠. 여보, 우리 애들 공부시키는데 돈 아끼지 마. 우리가 못 이룬 꿈 애들은 이루게 해주고 싶어. 남편의 말에 저도 동의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이들에게 쏟아붓기로 한 거죠. 민철이는 어릴 때부터 똑똑했어요. 공부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어서 늘 반장을 했죠. 고등학교 때는 전교 회장까지 했어요. 그런 아들을 보며 우리 부부는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엄마, 아빠, 제가 꼭 대기업에 들어가서 성공할게요. 그동안 고생하신 은혜 꼭 갚을게요. 민철이의 말에 우리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 약속을 지키려고 민철이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결국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교에 입학했죠. 민희는 또 다른 의미로 특별했어요. 어릴 때부터 예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죠. 중학교 때부터 길거리 캐스팅 제안도 받곤 했어요. 처음엔 걱정됐지만 민희의 꿈을 응원하기로 했어요. 엄마, 저 모델하고 싶어요. 세계적인 모델이 돼서 엄마, 아빠 자랑스럽게 해드릴게요. 민희의 눈빛은 진실됐고 우리는 그 꿈을 믿기로 했어요. 그렇게 우리 아이들은 자신만의 길을 향해 달려갔고 결국 각자의 자리에서 성공을 이뤘어요. 민철이는 대기업 과장으로, 민희는 모델로 활약하게 됐죠. 그때 우리 부부의 자부심은 하늘을 찔렀어요. 남편과 마주보며 웃던 그 순간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것 같았죠. 하지만 세상 일이 늘 뜻대로 되진 않나 봐요. 애들 결혼할 나이가 되자 또 다른 고민이 찾아왔어요. 요즘 집값이 너무 비싸 젊은 사람들이 집 장만하기 힘들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죠. 여보, 우리가 도와주면 어떨까? 애들 고생 안 시키고 싶어. 남편의 제안에 저도 동의했어요. 평생 모은 돈과 은행 대출을 받아 두 자식에게 집을 사주기로 한 거죠. 그때는 몰랐어요. 이 결정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자식들을 위해 시작한 일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때의 저희에겐 그저 자식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었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우리의 마음은 순수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자식들이 편하게 살길 바라는 부모 마음, 그 마음이 우리를 밀어붙인 거죠. 하지만 그 사랑이 때론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땐 미처 알지 못했답니다. 민철이에게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사줬어요. 당시 시세로 10억이 넘는 집이었어요. 우리 부부가 평생 모은 돈과 은행 대출을 총동원해서 마련한 거예요. 엄마, 아빠,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꼭 성공해서 은혜 갚을게요. 민철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던 그날, 우리 부부는 그저 뿌듯했어요. 아들에게 든든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줬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죠.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얼마 지나지 않아 민철이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엄마, 아빠, 사실은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하려고 해요. 민철이의 말에 우리 부부는 놀랐어요. 대기업에서 승승장구하던 아들이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민철아, 지금 내가 다니는 회사가 얼마나 좋은 데인데 그만두려고 하니? 사업이 쉬운 줄 아니? 제가 걱정스레 물었죠. 하지만 민철이의 눈빛은 확고했어요. 엄마, 저도 알아요. 하지만 제가 구상한 사업 아이템이 정말 대박 날 것 같아요. 지금이 아니면 기회를 놓칠 것 같아서요.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아들아, 너가 그렇게 확신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말릴 수 있겠니? 하지만 신중히 생각해 보렴. 그때 우리가 민철이를 말렸어야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첫 번째 실수였던 것 같아요. 민철이는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죠. 인터넷 쇼핑몰 사업이었는데 초반에는 매출도 꽤 올랐대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어느 날 민철이가 또 찾아왔어요. 엄마, 아빠. 사업 확장을 위해 자금이 좀 필요해요. 2억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민철이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은행 대출을 더 받아 돈을 마련해줬죠. 그게 두 번째 실수였어요. 그 후로 민철이는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어요. 한 번은 재고 확보를 위해, 또 한 번은 직원 급여를 위해. 매번 그럴듯한 이유가 있었죠. 우리는 결국 우리 집까지 담보로 잡혀가며 민철이를 도와줬어요. 여보, 이러다 우리 노후는 어떡하지? 불안한 마음에 남편에게 물었죠. 괜찮아. 민철이가 성공하면 우리 노후는 걱정 없을 거야. 지금은 아들을 믿고 도와줘야지. 남편의 말에 안심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그 불안은 현실이 됐죠. 1년도 채 되지 않아 민철이의 사업은 완전히 망했어요. 경쟁사의 출현, 잘못된 재고, 관리, 무리한 사업 확장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대요. 엄마, 아빠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다 망쳤어요. 민철이가 울면서 찾아왔을 때 우리 부부의 마음은 이미 바닥을 쳤어요. 우리가 사준 10억짜리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고 우리 집까지 위험해졌어요. 빚은 산더미처럼 쌓였고 민철이는 신용불량자가 됐죠. 그때 정말 땅을 치며 후회했어요. 왜 그렇게 쉽게 집을 사줬을까? 왜 사업한다는 말을 말리지 않았을까?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셨죠. 여보, 우리가 잘못한 걸까요? 민철이를 너무 응석바지로 키운 걸까요? 남편도 한숨만 쉬었어요. 우리는 그저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이야. 하지만 그게 오히려 독이 됐나 봐. 민철이의 실패로 우리 가족은 큰 위기를 맞았어요. 평생 일구어온 식당마저 팔아야 할 지경이 됐죠. 하루아침에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진 것 같았어요. 더 가슴 아픈 건 민철이의 변화였어요. 한때 자신감 넘치고 당당하던 아들이 이제는 세상에 대한 분노와 자기 혐오로 가득 찼어요. 술을 마시며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고 우리와도 대화를 거부했죠. 엄마, 아빠. 저 같은 인간은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민철이의 그 말을 듣고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아들을 위해 모든 걸 바쳤건만 결국 아들의 인생까지 망치게 된 것 같아 너무나 괴로웠죠. 이 시련을 겪으며 우리 부부는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자식에 대한 사랑이 때로는 과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식의 성공이 곧 부모의 성공은 아니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로 우리 부부는 매일 밤 민철이를 위해 기도했어요. 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가족이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빌었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우리 가족에게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시련은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찾아왔답니다. 미니에겐 분당의 새 아파트를 사줬어요. 남편과 저는 노후 자금까지 털어 은행 대출을 받았죠. 사위가 의사니까
충분히 대출금을 갚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또 의사 남편 들려면 집을 사줘야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을 사줬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감사해요. 이런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시다니. 미니가 새 집을 보고 기뻐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그때만 해도 우리는 이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었죠. 사실 미니의 결혼을 결정할 때부터 우리 부부는 고민이 많았어요. 미니가 모델 일을 그만두고 결혼한다고 했을 때 처음엔 반대했거든요. 미니야, 너가 그토록 꿈꾸던 일인데 결혼하면 계속하기 어려울 것 같아 걱정이구나. 제가 걱정스레 물었죠. 하지만 미니의 대답은 확고했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재훈 오빠가 저희 꿈을 응원해준대요. 결혼해도 계속 모델 일 할 수 있대요. 그 말에 안심했죠. 게다가 의사라는 직업이 주는 안정감도 있었고요. 하지만 세상 일이 뜻대로 되진 않나 봐요. 결혼 초기에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미니는 가끔 패션쇼에 서기도 하고 사위는 병원에서 열심히 일했죠. 우리가 사준 새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한 그들을 보며 우리 부부는 뿌듯해했어요. 여보, 우리 딸 정말 잘 보냈어. 의사 사위에 좋은 집에 이제 민희는 편하게 살 수 있겠어. 남편의 말에 저도 동의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요. 몇 년의 시간이 지나고 조금씩 변화가 생겼어요. 미니가 전화할 때마다 뭔가 우울해 보였고 예전처럼 밝게 웃지 않았죠. 처음엔 그저 결혼 생활에 적응하느라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미니가 울면서 찾아왔어요. 엄마, 재훈 오빠가 바람을 피웠어요. 병원에서 간호사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어요. 우리가 그토록 믿었던 사위, 딸의 미래를 맡겼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미니야, 정말이니? 오해는 아닐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물었지만 미니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엄마, 전 이미 다 봤어요. 증거도 있고요. 더는 못 참겠어요. 이혼하고 싶어요. 그 순간 우리 가족의 또 다른 비극이 시작됐다는 걸 직감했어요. 이혼 소송이 시작되자 문제가 하나둘 드러났어요. 가장 큰 문제는 재산 분할이었죠. 특히 우리가 사준 집이 쟁점이 됐어요. 뭐라고? 집 절반을 달라고? 남편이 소리를 질렀어요. 사위 측에서 집의 절반을 요구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죠. 네. 장인어른. 법적으로 혼인 기간 동안의 재산은 공동 명의로 봐요. 그러니 절반은 제 몫입니다. 사위의 냉정한 말에 우리는 할 말을 잃었어요. 집을 우리가 사줬는데 뭔 공동명예? 절반은 무슨? 우리가 미니를 위해, 아니 사위까지 생각해서 마련한 집인데 이게 웬 날벼락인가 싶었죠. 소송은 길어졌고 미니는 점점 지쳐갔어요. 매일 밤 울면서 전화하는 딸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야, 미니야. 너 잘못이 아니야. 우리가 너무 서둘러 결정한 거였어. 결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어요. 집은 팔고 절반씩 나누라는 거였죠. 우리의 노후 자금은 물거품이 됐고 대출금은 고스란히 우리 몫이 됐어요. 미니는 그 집을 팔고 작은 빌라로 이사를 갔어요. 모델 일도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오랜 공백이 있어서 쉽지 않았죠. 엄마, 아빠,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다 망쳤어요. 미니의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참을 수 없는 아픔을 느꼈어요. 우리가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선택들이 어떻게 이런 결과를 낳았는지 그저 후회만 가득했죠. 이 일을 겪으며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잘못이었다는 것, 그리고 자식의 인생에 지나치게 개입한 것이 오히려 독이 됐다는 것을요. 여보, 우리가 잘못한 걸까? 미니에게 집을 사주지 말았어야 했나? 남편도 한숨만 쉬었어요. 우리는 그저 딸을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이야. 하지만 그게 오히려 독이 됐나 봐.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지만 그래도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의 노후는 어떻게 할지, 앞으로 미니는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이 끊이질 않았죠.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우리 가족에게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민철이의 사업 실패에 이어 미니의 이혼까지. 우리 부부의 마음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죠. 그래도 희망을 놓지 않으려 했어요. 이제 더 나쁜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세상은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 더 큰 시련을 안겨주려 하고 있었어요.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때 우리가 조금만 더 신중했다면, 조금만 더 자식들의 의견을 존중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이 상황을 어떻게든 헤쳐나가는 것뿐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 부부는 매일 밤 미니를 위해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했어요. 딸이 이 아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가족이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빌었죠. 자식들에게 집을 사주고 나서 우리 부부의 삶은 공공해졌어요. 식당 운영도 힘들어졌고 은행 빚을 갚느라 매달 쪼들리는 생활을 하게 됐죠. 하지만 그건 견딜만 했어요. 우리 부부는 평생 고생하며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마음 아픈 건 자식들의 태도였어요. 한때는 그렇게 다정하고 효도하던 아이들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거든요. 민철이는 빚독촉에 시달리느라 연락도 잘 안 됐어요. 가끔 전화가 와도 돈 얘기뿐이었죠. 엄마, 미안해요. 이번 달도 이자를 못 갚겠어요. 엄마가 좀 대신 내주실 수 있나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의 고통이 느껴졌지만 우리도 이미 바닥이었거든요. 민철아, 엄마도 이제 정말 없어. 식당 운영하기도 힘들어. 그럴 때마다 민철이의 목소리는 더 차가워졌어요. 엄마, 그럼 어떡하라고요? 제가 이 지경이 된 것도 다 엄마 아빠 때문이잖아요. 왜 그렇게 무리하게 집을 사주신 거예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우리의 사랑이 오히려 독이 됐다는 게 너무나 가슴 아팠죠. 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이혼 후 우울증에 시달리며 부모를 원망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저 정말 힘들어요. 왜 저를 그렇게 서둘러 결혼시키셨어요? 집은커녕 제대로 된 직장도 없이 결혼부터 하게 하시더니 이제 와서 이혼했다고 절 비난하시는 거예요? 미니의 그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이 났어요. 우리의 선택이 딸의 인생을 망쳤다는 생각에 너무나 괴로웠죠. 미니야, 엄마 아빠가 잘못했어. 우리는 그저 너가 행복하기를 바랬을 뿐인데. 하지만 미니는 더 이상 우리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명절에 자식들 얼굴 보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이제는 명절이 오는 것이 두려워졌어요. 서로 얼굴을 보면 빚 얘기, 돈 얘기만 오가니까요. 한 번은 민철이와 민희가 서로 돈 때문에 큰 싸움을 벌이기도 했어요. 너는 그래도 집이라도 있잖아. 나는 빚만 산더미인데. 오빠, 내가 무슨 집이 있어? 다 팔아서 위자료로 줬잖아. 나도 지금 월세 살이라고. 자식들의 싸움을 말리면서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자식들을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우리 가족은 오히려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남편도 많이 힘들어했어요. 한 번은 술에 취해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그저 자식들 잘 되라고 한 것뿐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 저도 답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남편의 손을 잡고 함께 울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자식들과의 관계는 더 악화됐어요. 명절에도 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고 전화도 뜸해졌죠. 가끔 연락이 와도 돈 얘기뿐이었어요. 한 번은 민철이가 술에 취해 늦은 밤에 찾아온 적이 있어요. 엄마, 아빠, 제 인생 이렇게 망쳐놓고 뭘 어쩌자는 거예요? 차라리 저 태어나지 말 걸 그랬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의 사랑이 결국 자식의 인생을 망쳤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민희도 비슷했어요. 한 번은 제가 민희의 집을 찾아갔다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민희가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 있었고 주변엔 빈 술병들이 널브러져 있었죠. 민희야, 이게 무슨 일이니? 엄마 왜 오셨어요? 저 같은 딸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어차피 전 실패작이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우리의 딸이 그토록 밝고 예쁘던 우리 딸이 이렇게 되다니. 남편과 저는 매일 밤 자식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죠.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되는 것만 같았어요. 여보, 우리가 자식들에게 너무 많은 걸 해주려고 한 게 잘못이었나 봐요. 스스로 설 수 있게 했어야 했는데. 남편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이 상황을 어떻게든 헤쳐나가는 것뿐이었어요. 자식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시도해 봤어요. 편지도 써보고 선물도 보내보고.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반응뿐이었죠. 엄마, 이제 와서 그러지 마세요. 이미 다 망가진 걸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이런 결과를 낳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상처받아도 그들은 우리의 자식이니까요. 언젠가는 이 시련을 극복하고 다시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했어요. 자식들에게 더 이상 물질적인 도움을 주진 못해도 정서적으로 지지해 주려고 했었죠. 모든 재산을 자식들 집 사주는데 쓰고 나니 우리 부부의 노후는 정말 곤란해졌어요. 평생 일구어온 식당마저 은행 빚 갚느라 정리해야 했죠. 40년 넘게 운영해온 그 식당을 떠나는 날,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여보, 우리가 젊은 시절부터 꿈꿔왔던 노후는 이게 아니었는데. 남편의 말에 저도 눈물이 흘렀어요. 우리는 언제나 열심히 일하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식당을 정리하고 나서 우리는 작은 월세 방으로 이사했어요. 넓지 않은 공간이었지만
그래도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됐죠. 하지만 그 위안도 잠시였어요. 어느 날 아침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처음엔 단순 어지럼증인 줄 알았는데 병원에 가보니 뇌출혈이었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수술비가 얼마나 들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의사 선생님의 대답에 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그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해졌죠. 자식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엄마, 저도 지금 빚 갚느라 정신 없어요. 돈이 어디 있어요? 민철이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해할 수 있었죠. 그 아이도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으니까요. 민희에게도 연락했어요. 하지만 민희도 비슷한 반응이었죠. 엄마, 제가 지금 겨우 생활하고 있어요. 아빠 병원비까지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결국 저 혼자 모든 걸 해결해야 했어요. 70이 넘은 나이에 다시 일을 시작했죠. 낮에는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밤에는 건물 청소를 했어요. 잠 잘 시간도 없이 일했지만 그래도 남편의 병원비를 벌어야 했으니까요. 병원 병실에서 잠든 남편을 바라보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꿈꾸던 노후는 이게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밤마다 통곡하며 후회했어요. 왜 그렇게 자식들에게만 올인했을까? 우리의 노후는 왜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자식들을 위해 모든 걸 바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요. 부모도 자신의 삶과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걸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어요. 하루는 병원 복도에서 우연히 옛 단골 손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저를 보고 놀라더라고요. 어머. 희자 씨, 여긴 웬일이세요? 그리고 왜 이렇게 초췌해 보이세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언니, 우리가 잘못 살았나 봐요. 자식들 잘 되라고 모든 걸 바쳤는데 결국 남은 건 병든 남편과 빈털터리 노후뿐이에요. 그분은 저를 꼭 안아주시며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희자 씨, 힘내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위해 살아보세요. 그 말에 조금은 위안을 얻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남편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계속해서 고된 일을 해야 했죠. 때로는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병실에 누워있는 남편을 떠올렸어요. 우리는 평생을 함께 해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서로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죠. 여보, 제가 어떻게든 돈을 벌어올게요. 당신만 빨리 나아주세요. 남편의 손을 잡고 그렇게 말할 때마다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말은 못해도 그 마음을 이해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어요. 밤낮 없이 일하고 짬짬이 병원에 가서 남편을 돌보고 그 와중에도 자식들 걱정은 떨쳐버릴 수 없었죠. 민철아, 민희야, 너희는 잘 지내고 있니? 엄마가 너무 보고 싶구나. 혼자 중얼거리며 울 때가 많았어요. 자식들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그들에게 더 큰 부담을 주기 싫어 참았죠.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지쳐갔어요. 나이 든 몸으로 과중한 노동을 하다 보니 건강도 나빠졌죠.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남편의 병원비를 벌어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 일하다 쓰러진 적이 있어요. 다행히 동료들이 빨리 발견해 큰 일은 없었지만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내가 쓰러지면 남편은 어떻게 되는 걸까? 그 생각에 눈물이 났죠. 하느님, 제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대로 가다간 저희 부부 모두 무너질 것 같아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죠. 오히려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민철이가 직장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희도 다시 모델 일을 시작했대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이니? 거짓말 아니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자식들의 대답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엄마 미안해요. 이제야 정신 차렸어요. 앞으로는 제가 엄마 아빠 모시면서 살게요. 민철이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민희도 비슷한 말을 했죠. 엄마, 절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 효도할게요. 그 순간 모든 고통과 절망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 가족에게도 봄이 올까요? 모든 걸 잃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자식에 대한 사랑이 때론 독이 될 수 있다는 걸요. 집을 사주는 것보다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도요. 이 깨달음은 쓰디쓴 경험을 통해 얻은 것이었죠. 남편의 병세가 호전되면서 우리는 퇴원을 준비하게 됐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갈 곳이 없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가슴이 아팠죠. 그때 복지관의 한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박 기자님, 우리 복지관에서 일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경험도 많으시고 요리도 잘하시잖아요. 처음엔 망설였어요. 나이 든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저를 응원해 줬어요. 여보, 한번 해봐. 당신은 할 수 있어. 그렇게 저는 복지관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서툴고 힘들었지만 점차 적응해 갔죠. 어르신들께 식사를 대접하고 때로는 말동무가 되어드리는 일이 보람차게 느껴졌어요. 일을 하면서 저 자신도 변해갔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잃어버렸던 자존감도 조금씩 되찾아갔죠. 기자씨, 오늘 만든 반찬 정말 맛있어요. 덕분에 힘이 나요. 어르신들의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게 느껴졌죠. 남편도 조금씩 회복되면서 복지관 일을 돕기 시작했어요. 비록 큰 일은 못해도 꽃에 물을 주거나 책을 정리하는 등의 작은 일들을 해나갔죠. 우리 부부는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민철이와 민희였죠. 엄마 아빠. 정말 죄송해요. 이제야 찾아뵙습니다. 아이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도 울컥해서 말을 잇지 못했죠. 민철이는 이제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대요. 빚도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민희는 다시 모델 일을 시작했는데 이번엔 좀 더 겸손한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해요. 엄마, 아빠, 우리가 얼마나 철없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이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우리 부부는 그저 끌어안고 울었어요. 이제야 우리 가족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은 조금씩 변화해 갔어요.
자식들이 주말마다 찾아와 집안일도 돕고 이야기도 나누게 됐죠.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어요. 이제는 서로 의지하기보다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안부를 전하는 사이가 된 거예요. 엄마, 제가 이번 달에 빚을 조금 더 갚았어요. 아빠, 제가 새 광고를 찍게 됐어요. 기대되네요. 아이들의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해졌어요.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모습을 보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가 겪은 모든 시련이 결국은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거든요. 물질적인 것보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됐고요. 여러분, 자식 사랑은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그 사랑이 모두의 불행으로 이어지지 않게 조심해야 해요. 건강한 사랑은 서로를 자립하게 하는 거예요. 자식에게 물고기를 주기보다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더 중요하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교훈이 되길 바라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언제나 새로 시작할 기회는 있다는 것을요. 저희 가족도 모든 걸 잃은 후에야 진정한 행복을 찾았잖아요.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희망을 잃지 마세요. 세상에는 여전히 따뜻한 손길이 있고 우리 안에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답니다. 저도 70이 넘은 나이에 새 삶을 시작했잖아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신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부모로서 우리는 종종 자식만을 위해 살다가 정작 자신의 행복은 잊곤 해요. 하지만 행복한 부모가 행복한 자식을 만든다는 걸 기억하세요. 제 이야기가 긴 여정이었지만 이를 통해 여러분이 조금이나마 위안과 교훈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배우고 성장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행복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